네, 안녕하세요. 11pm의 라떼입니다. 라떼 세드를 진행한 지도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좀 이제 방송의 흐름에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가벼운 주제들을 많이 다뤘었어요. 예를 들면은 위로에 관하여라던가 아니면 뭐 불행에 대처하는 방법, 이런 좀 일상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뤘었는데 이제 라떼 세드를 진행한 지도 꽤 됐고 호흡도 좀 맞는 것 같으니까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오늘 이제 다뤄볼 주제는 사이비 종교에 관하여 다뤄볼까 합니다. 갑자기 일상적인 부분만 이제 다루다가 사이비 종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주제 같은 경우는 좀 사적인 부분이 많이 개입이 돼 있어서 저랑 이제 크림씨의 주변인이라고 하면 맞을까요? 이제 주변인 중에 사이비 종교단체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제 만날 때마다 회유도 해봤고 논리적인 스탠스로 나가보기도 했지만 이제 많은 시도 끝에 저희가 얻었던 결론은 그 사람이 가진 모든 논거들이 논파당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저희가 좀 논리적인 스탠스로 나가고 설득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런 결론이 나게 되니까 사이비 종교의 어떤 면이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 걸까라는 의문을 많이 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예시로 들어서 조금이라도 파악하게 된 사이비 종교가 과연 사람들을 쥐고 있는 힘이 뭔지, 그리고 그에 관한 이제 간단한 해결법에 대해서 제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아마 이 주제 같은 경우는 좀 1부, 2부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될지도 몰라요. 저와 크림씨가 나눌 얘기 자체도 많고 크림씨가 겪은 이야기도 많기 때문에 오늘 이제 사이비 종교에 관하여라는 방송은 좀 파트를 좀 나눠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뤄볼 1부에서는 크림씨가 사이비 종교에 관해 겪었던 경험담을 통해서 과연 사이비 종교가 어떻게 사람들 속에 침투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이야기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는 어떠한 과장과 거짓이 없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약 3년 전에 명동에서 일명 길거리 포교를 당한 적이 있어요. 딱 이맘때쯤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작년 겨울방학에 과가 저랑 너무 맞지 않아서 자퇴까지 결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의 강요에 억지로 학교를 이제 다니게 된 상황이었죠. 당연히 학교에서 겉돌고 성적도 그리 좋지 않은 편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오후 수업을 제끼고 기분 전환 겸 이제 쇼핑을 하러 가야겠다 해서 명동에 간 날이었어요. 바로 그 초입부에서 모르는 사람 2명이 길을 묻더라고요. 이제 모른다고 답하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제게 길을 물은 그 분이 말을 계속 걸더라고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제 생년부터 띠, 뭐 성격의 특징 이런 걸 척척 맞추더라고요. 저는 생전 처음 본 사람이 그 찰나의 순간에 저에 대한 정보를 막 알아맞히는 게 신기해서 어떻게 알았냐고 놀랬죠.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을 무슨 용한 점집에서 배우는 사람이라고 혹은 배웠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거기서 좀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빈자리에 앉아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당시 자퇴를 결심한 이유는 과가 저랑 맞지 않아서라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기도 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좌절된 상태에서 억지로 다니기 싫은 학교를 다녀야 하니까 정신적으로 이제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누구한테도 쉽사리 털어놓지 못한 채 저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거죠. 상대가 누가 됐든 제 속에 있었던 얘기를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를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속 얘기를 좀 더 쉽게 털어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말에 그냥 조금의 말을 덧붙이기만 한 건데도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되게 용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가 막바지에 다다를 때쯤 그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스님이 있다. 네가 괜찮다면 그 스님이 100일 동안 너의 멘토를 해주겠다. 나랑 같이 가서 한번 만나 뵙자라고. 여기까진 괜찮죠? 그런데 갑자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묻더군요. 그 스님을 만나려면 일정의 비용이 든다면서. 저는 비용이 든다는 말에 반사적으로 의심을 했죠. 제가 고민을 하는 게 그 사람 눈에도 보이던지 원래 얼만데 네가 절실해 보이니까 얼마에 해주겠다 하면서 흥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들먹이면서 너 그거 하기 싫어? 라고 의도적으로 제 약점까지 건드렸죠. 솔직히 지금 같으면 길거리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으면 말도 섞지 않을 뿐더러 제가 금전적으로 얼마나 갖고 있는지 얘기나 하겠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라도 제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고 좌절된 꿈을 이루고 싶은 절실함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랑 구로역으로 갔습니다. 명동역에서 구로역까지 결국 쇼핑도 하지 못한 채로. 건물은 그냥 그랬는데 이제 들어가니까 그냥 평범한 가정집이었어요.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간단한 인적사항을 적고 돈을 봉투에 넣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부터 현실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나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머리에 들어차기 시작했어요. 그런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자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뭔가 해코지를 당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섣불리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무슨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불길한 예감? 그렇게 억지로 제사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상은 터무니없이 부실했습니다. 시중에 파는 카스테라? 그거랑 과자 몇 개, 과일, 사과, 배 같은 그런 거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한복을 입고 이상한 기합에 맞춰 절을 드리는데 그들이 말한 스님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님은커녕 어떤 신전? 절 같은 사진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절을 하는 거예요. 완전 사기인 거죠. 제사를 다 마치고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구로역에서 집에 가는 전철을 기다리는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자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무언가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하는 불길함. 손이 덜덜 떨리고 눈물도 나오고. 그런데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기에 그날 밤 어머니와 함께 동네 경찰서에 갔어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자문을 구했는데 경찰이 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그러더군요. 형사재판은 당연히 해당이 안 되고 재판을 한다면 민사재판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직접적으로 협박하거나 갈취한 건 아닐 뿐더러 녹취와 같은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상황이 그리 좋진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다음날 저는 어머니랑 같이 그곳을 무작정 찾아갔어요. 일이 커지는 걸 대비해서 경찰에 신고도 했죠. 경찰분들이 와서 또 다시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어제 저랑 함께 있던 사람들을 우선 불러내라고 했어요. 왠지 모르게 저는 혼자 그곳에 들어가기가 너무 무섭고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발자국을 떼기조차도 무섭게. 마침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숨이 턱 막힐 정도로 향냄새가 진동을 하고 한 방에선 그곳 신자들이 한 방향으로 저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광경이잖아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벌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말을 걸어야 했어요. 어제 봤던 그 사람을 불러서 얘기를 해야겠다 하니까 어제랑은 180도 다른 태도로 저한테 대하더라고요. 어떤 웃음기도 없이 이제 나와서 경찰들을 향해서 당당한 태도로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여차저차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어제 줬던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나는 너한테 강요한 적이 없다. 그리고 네가 100일 동안 이곳에 와서 기도를 드리면 내가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뻔뻔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대치를 하다가 30만 원 중 10만 원은 제사 비용으로 쓴다 하더라도 20만 원은 꼭 돌려받아야겠다 해서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가 되긴 했어요.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경찰분들에게 이제 고맙다는 얘기를 하니까 경찰분들도 경찰복을 입을 때는 접근하는 사람들이 몇 없지만 옷을 갈아입고 퇴근하는 길엔 구로역에서 자기한테 말 거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 일을 통해 깨달은 점은 사람이 심적이나 정신적으로 약해지면
부정적인 에너지에 금세 지배당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판단 자체가 흐려진다는 거죠. 따라서 아무리 힘들고 우울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자신이 직접 지켜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매 순간 잘 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혹여나 저와 같이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연을 갖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럴 땐 부디 혼자 모든 걸 담아두지 말고 가족이든 연인이든 친구든 털어놓으세요.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기는 영 껄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11pm 사연 라디오는 언제나 열려있으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개운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끝마치며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두 사람을 만난 명동뿐만 아니라 홍대, 강남역 같은 사람 많은 곳에서 말 거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마 포교활동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장소를 옮겨가면서 포교활동에 힘을 쓰는 집단이니까 부디 여러분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말을 걸면 웬만하면 모르는 체 하고 지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대꾸했다가 괜히 엄한 일에 얽히기 십상이거든요. 한마디로 자기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어떤 멘탈적으로 많이 무너져 내린 상태에서는 자기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외부의 세력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에 그 외부 세력한테 자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내어주는 꼴이 되니까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라는 말씀이시죠? 네. 한번 그곳에 자기 중심을 무너진 상태에서 들어가게 된다면 걔네라 완전히 거기에 만약에 내어주게 된다면 인생 자체가 거기에 끌려다닐 수도 있게 될 수도 있겠죠. 오늘 1부에서는 크림씨의 자기 중심이 사라졌을 때 사이비 종교가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크림씨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피해자이기도 하고 경험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제 경험담에 가까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2부에서는 이제 제가 사이비 종교에 관해서 어떤 묘사하는 설명들을 많이 사용할 겁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사이비 종교를 당해본 것도 아니고 들어가 본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포교된 사람들을 봤을 때 거기에 문제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랄하게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1부의 성격이 어떤 경험담에 가깝다면 2부는 약간 좀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11pm 사연 라디오 사이비 종교에 관하여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라떼가 사이비 종교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비 종교에 관하여 2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